네, 공부나 합시다.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중세를 할 건데 중세 말기까지는 아마 못할 것 같고 중세 전성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중세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이게 다크 에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마녀사냥, 중세하면 떠오르는 게 뭐 흑사병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억압받는 농노, 그래서 어둠의 시대다. 중세는 어둡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제 현대 사회가 누리는 웬만한 기반이 중세 때 다 만들어지거든요. 심지어 신학도 그때 이제 많이 체계가 잡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세가 이제 그렇지 않다. 중세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내고 중세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이제 오토 프라이징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건데 지금 글 쓰는 사람들은 매우 행복하다. 혼란스럽기만 했던 과거가 지나가고 전혀 없었던 평화의 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세를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050년부터 이제 1300년 사이 약 250년간의 시간인데 굉장히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세가 완전히 세상이 뒤집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됐던 중세는 어떤가 보면 중세 일단 핵심은 온도에 있어요. 섭씨 1도가 올라갔어요. 섭씨 1도가 올라간 게 뭐 큰 차이냐 하겠지만 1도가 올라가면 산으로 치면 이 밑에서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고지대들 지역들이 많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이제 농사 지을 땅이 확 넓어지는 거죠. 고지대에 못 짓던 땅이 지어지고 또 이제 그 유럽의 땅, 서유럽, 북유럽 땅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축축한 땅이었습니다. 진흙탕, 물기가 많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물이 이제 날아가잖아요. 마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물이 가득 찬 땅에는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700년부터 1200년 사이 1도가 올라가면서 건조해지면서 이제는 성장의 최적 조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경지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는 먹을 게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때 로마 때는 이제 가벼운 쟁기를 썼어요. 뭐 재련하는 기술도 이제 대단하지 않았으니까 가벼운 쟁기로 이제 하면 깊이 못 파는 거죠. 근데 이제는 무거운 쟁기가 생겼습니다. 무거운 쟁기가 생기면 훨씬 더 깊이 팔 수 있고 땅도 한번 이제 갈아엎을 수 있어서 땅의 수명이 훨씬 늘어나고 농사짓기도 훨씬 비옥해지는 그런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농사를 많이 짓게 되고 훨씬 더 깊이 땅의 질이 좋아지니까 농작물도 잘 자라게 되는 상황이 돼요. 또 여기서 또 핵심이 또 뭐냐면 이런 도구들이 이제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말에게 씌우는 멍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멍에도 굉장히 발전됩니다. 그 전까지는 말에 이제 목을 조르는 그런 멍에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요런 구조가 나왔죠. 그리고 요때 생긴 게 이제 편자, 말에 발굽에 붙이는. 그래서 이제 말이 이제 훨씬 더 피로를 더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농사하면 소를 쓸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을 써요. 왜 그랬냐면 일단 우리나라 그건 이제 소를 쓰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산지가 많은 지형에서는 소가 더 나아요. 깊이 파고 또 천천히 가고. 근데 유럽은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산이 없어요. 평지거든요. 평야니까 길게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말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말에게 씌워서 빨리. 근데 말의 단점은 비싼 걸 먹습니다. 말이 먹는 거하고 소가 먹는 거 달라요. 말이 비싼 걸 먹는데 말을 쓰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비싸게 연료가 들어가도 수익률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어깨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이 지어지니까 훨씬 더 많은 거를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말을 쓰게 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3포제가 시작돼요. 그 전에는 2포제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3포제라는 건 계절로 나누는 거거든요. 땅을 3개로 나눠가지고 봄, 뭐 여름, 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가을에 심고 나중에 봄에 거두고 요게 또 한 땅은 놀리고 요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2포제니까 한 땅 농사하면 한 땅은 쉬고 있고 절반이잖아요.
이제는 3포제니까 몇 프로가 늘어난 거죠? 거의 한 70%, 66.6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또 이제 콩을 심게 되니까 콩은 이제 농부들 여기 계신 분 거의 농부 되셔야 되니까 콩을 땅에 심으면 뭐냐면 질소 같은 게 나와가지고 땅이 되게 좋아져요. 비옥해져요. 그래서 콩을 심어서 땅이 좋아져서 토양도 이제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먹게 되면서 하여튼 이렇게 생기고 이제 수력과 풍력을 이용하는 방화도 생겨요. 이제 방화가 생기면서 이제 노동력까지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예. 이런 기구와 도구를 쓰게 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고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인구가 폭발합니다. 먹을 게 좋아지니까 섭씨가 1도 올라가고 쟁기도 썩고 마렵게 돼 이게 이제 인구가 3배나 늘어나요. 3배나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져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니까 죽는 사람이 줄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30세, 그 전까지는 30세인데 이제는 40세, 50세까지 올라가요, 수명이.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의 뭐 40대하고 옛날 막 7, 80년대 텔레비 나온 40대 완전 다르거든요. 거의 한 20년 차이 나 보이는. 그러니까 훨씬 더 영양분이 좋아지니까 얼굴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유럽의 지도가 바뀌는 거죠. 인구가 폭발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물론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긴 합니다. 엄청난 많은 인구. 아무튼 그러나 이제 폭발적으로 뭔가 발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갑자기 이게 오면서 이제 거의 인구가 폭발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겠죠.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관리하기도 어려워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사실 기근도 일어나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먹을 것보다 더 많아져요. 나중에는. 그 문제도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또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굴뚝과 벽난로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거냐면 그냥 화로 같은 거에 피워놓고 여기 이제 주인도 있고 농노도 있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쬐면서 사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벽돌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벽돌로 이제 굴뚝을 뺄 수 있게 돼요. 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개인 생활이 가능해진 거죠. 사생활.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그냥 불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제 동호는 학교 가서 무슨 일 있었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그런 시대였는데 다 공동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탁 문 잠그고 엄마 들어오지 마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빈부의 격차가 뭐냐면 연기가 나는 방에 있는가 연기가 없는 방에 있는가 이거죠. 부자들은 연기가 없는 방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귀족하고 이 농노하고도 이제 삶이 이제 나누게 되는 요 시점에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안쪽에서 이제 이렇게 됐죠. 벽난로 이렇게 여기 보시는 대로 이러면서 사생활을 이렇게 되고 식탁에는 이제 후추 엄청 비싸거든요. 그때 수입 향료가 넘쳐나는 이제 생산물이 많아지니까 부가 축적되니까 귀족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게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 좀 넉넉해지는 거죠. 여유가 생기면 벌써 졸려요.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기사도가 발전합니다. 이전까지는 군인 뭐 군사하면 거의 깡패하고 비슷했어요. 폭력배와 비슷해. 그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인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바이킹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막 몸만 쓰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사도가 발전되면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를 보호하는 거, 그 전투에도 이제 뭔가 예절을 갖추는, 그러니까 예의 범절 이런 게,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런 게 이제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인들이 이제 낭만을 노래하는, 이것도 다 배불러야 노래를 할 수 있거든요. 굶어 죽는데 무슨 시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요때 이제 교회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이제 시작돼요. 요때가. 그래서 그러면서 마리아가 숭배되니까 여성 인권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지위가 확 상승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십자군 원정을 하잖아요. 뒤에 가서 나오는데 십자군 원정하니까 왕도 떠나니까 그 비어 있는 그 지방의 이제 영주들 그 땅을 이제 다스릴 사람이 남아 있는 여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자 영주들 뛰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여성의 인권이 확 올라가는 중요한 시대가 되죠. 그 전까지는 여성은 거의 도구였죠. 정식 이렇게
이 집하고 이 집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뭐 얻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제 좀 더 높은 위치가 된 겁니다. 정치적인 또 힘도 생기게 되는 뭐 아케테네 엘레노이나 뭐 카스티아의 블랑시 같은 이런 여성들이 이제 역사에 이제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 또 요때 또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의 인권이 변하는 걸 가장 잘 알려주는 게 요거예요. 체스예요. 그 전까진 체스 킹 옆에는 그 고문관이라고 쫄병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쫄병이 그 이동할 때 체스 다 두실 줄 아나요? 아세요? 전 몰라가지고 하여튼 체스 그 킹 옆에는 쫄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한 칸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여성 인권이 확장되면서 여기다 퀸이 된 거죠. 퀸은 아시죠? 퀸은 어떻죠? 자유자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성의 인권에 상승된 겁니다. 그게 이제 체스판에도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여왕이 엄청난 진화, 그러니까 여왕이라는 개념들이 생겼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시대가 된 거죠. 자, 이제 생각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데 이제 모이겠죠.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그리고 잉여 생산물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걸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요.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그 시장들, 도시가 많았습니다. 이때의 도시는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처럼 상상도인데 이런 분위기였죠. 진흙탕도 있고 그 땅이 워낙 이제 좀 이런 땅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하고 뭐 이제 화폐가 이제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돈이 도니까 여기 가면 돈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도시는 이랬습니다. 아직 포장될 때가 아니었고 골목에서 이제 막 짐승들 소 돼지 키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똥도 싸고 막 이런 거 이제 하면서 굉장히 더럽고 또 목조 건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불도 자주 나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도시로 사람이 자꾸 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게 그렇죠? 많아서 그렇겠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서울이 뭐 이렇게 있어도 안 좋다 해도 자꾸 서울로 다 몰리잖아요. 결국은 돈이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때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의 공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위험이 있지만 기회가 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도망친 농노가 도시에 와서 1년하고 하루만 더 그래서 2년차 되는 날까지만 딱 버티면 자유인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닌 거죠, 신분. 그래서 1년만 잘 버티면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망친 농노들이 꽤 많았어요. 영주가 있고 영주의 땅에 이제 농노들이 있잖아요. 장원제니까 그 농노들이 이제 확 도망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영주들은 자기네 재산이잖아요. 도망치는 농노들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 우리나라 같으면 장혁 있죠, 장혁. 추노꾼이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사가 있으니 기사를 보내서 잡아오고 막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계속 와야 되거든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제 보호해 줍니다. 진짜 네 노예가 맞냐? 증명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잡았어. 증명서 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거죠. 또 떼와라. 그러니까 이 비용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을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노예가 적당히 도망쳐 주니까 오히려 관리가 잘 돼요. 왜냐면 인구가 폭발하니까 이걸 이제 영주가 또 먹게 살려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동스럽게 좀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는 거여서 그래서 이 문화가 그냥 자유롭게 도망치고 자유롭게 놔두고 하는 문화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빡빡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자유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요 시대에 이제 그 유명한 길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게임하시면 다 가입하는 그런 거 있죠, 길드. 그게 이제 길드죠. 수공업자들 모여서 자신의 이제 권리를 보호하면서 여기서 이제 길드는 그게 있잖아요. 또 계급 있잖아요. 마스터가 돼서 이제 가장 기술자들 이제 뽑아내는 이런 길드들이 활성화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자율적인 또 굉장히 권력을 가진 이런 도시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의 씨앗들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씨앗들이 사실 중세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봉건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봉건제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봉건제 딱 하면 약간 좀 나쁜 이미지라고 자꾸 생각하죠. 노예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오해입니다. 봉건제는 쌍무적인  봉건제는. 그래서 봉건제는 귀족과 귀족이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봉건즉 영주가 있고 기사가 있어요. 기사하고 이제 계약해요. 영주는 뭐가 있죠? 땅이 있고 기사는 힘이 있겠죠. 무력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줄 테니까 이만큼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그게 봉건제입니다. 그래서 주군, 종 이런데 우리처럼 막 엄청난 수직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더 평등한 그런 개념입니다. 봉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쁘다고 하는 그 수직적인 제는 장원제예요. 장원제는 귀족과 이제 노예죠. 그래서 봉건제는 이제 군사적, 정치적 관계, 누가 다스릴 건가 이런 거고, 이 장원제는 경제적, 사회적 관계,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요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이제 영주하고 기사하고 맺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의무가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땅을 줄 테니까 1년에 한 40일 정도, 1년에 한 40일 정도만 나를 위해서 이제 싸워 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40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사라면.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겠죠. 그리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주하고도 맺으면 되잖아. 그럼 또 땅을 받고 거기도 40일 가면 되니까. 한 반년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로 거미줄처럼 여러 영주를 섬기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같은 길 싸우게 되는. 그치. 같은 영주끼리, 내가 같은 영주인데 내가 다 계약했는데 이 둘이 싸워. 그럼 어떻게 돼? 누구 편을 들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진짜 생겨요. 그래서 이제 누가 되냐면,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내가 계약하지만 내가 최우선이어야 돼. 이게 있겠죠. 요게 붙어요. 요게 붙으면서 결국은 뭐가 되죠? 강력한 계약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제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죠. 전 영주를 다 모아놓고 이제 여기 넣어야 계약하는 영주는 나와도 계약하는 거다. 내 밑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 싸워야 돼. 요거는 계약도 이제 하는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의 뼈대가 사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서약이 이제 영국에서 일어나요. 솔즈베리 서약이라고 해서 1086년 솔즈베리에 다 몰려서 이제 잉글랜드의 윌리엄 1세가 이제 다른 어떤 군주보다도 국왕에게 우선해서 충성하겠다. 요 계약을 이제 맺어요. 그리고 이제 사법권, 영국의 이제 헨리 2세가 이제 사법권으로 중앙 집권화를 말을 합니다. 훨씬 뒤에 사람이죠. 헨리 2세는 1154년에서 1189년 이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헨리 2세는 뭘 했냐면 순회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재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재판을 해주고 배심원 제도를 만들어요. 왜냐면 내가 중앙에서 파송하는 판사는 이 사람들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배심원들, 너네가 알지 않냐, 이웃이니까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해주는 배심원 제도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일단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왕이 와서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또 이런 배심원 제도로 해서 재판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케이스가.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관습법이 생겨나요. 아, 요런 케이스에는 요렇게 하면 되더라. 요런 게 이제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습법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상황은 이제 계약과 계약이니까 봉건제는 사실 왕이 강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 지방의 영주들이 강해지는 거죠. 지방의 영주들이 이제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1215년에 이제 귀족들이 왕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헌장이란 걸 씁니다. 대헌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군이 계약을 어기면 봉신은 정할 권리가 있다. 당신이 우리의 최고 리더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우리와 쌍방의 계약이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는 그 이익들이나 그것을 어기면 우리는 저항할 겁니다. 예, 이런 계약.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민주주의의 틀이잖아요. 민주주의의 씨앗이 이미 깔려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주군들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저항이 합법적인 거죠. 계약 위반이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일어납니다.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는 워낙 또 많이 일어나서 프랑스는 훨씬 더 이 왕권이 약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왕재판소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높이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 이제 프랑스 왕의 땅은 지금의 파리, 동그란, 네, 있잖아요. 파리 다 가보시죠?
팔이 거기 고정돼서 그 땅, 그게 이제 왕의 땅이었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권이 약하니까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국왕 재판소.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고 그때 당시 또 이제 그 잉글랜드 프랑스 필리프 2세 때 잉글랜드 존 왕이 있었습니다. 존 왕은 역대적으로 좀 멍청한 왕입니다. 잉글랜드에도 안 좋은 왕이었어요. 연약한 왕이었어요. 존 왕이 잘못한 것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으켰는데 프랑스하고 붙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가 이깁니다. 필리프 2세가 이겨서 그때 땅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 왕의 영토가 많이 늘어나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프랑스의 루이 9세가 이제 고등 법원을 설치합니다. 그 위에 있는 법원, 더 상급 법원을 설치하게 되고 나중에 필리프 4세 때는 삼부회라는 걸 소집해요. 지금은 의회 같은 겁니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영주의 고난을 좀 백성의 환심을 사는 거죠. 백성의 가서 영주의 고난을 좀 견제하는. 그래서 잉글랜드랑 좀 약간 달라요. 잉글랜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회를 만들어서 왕을 압박한 거잖아요. 왕권을 압박한. 프랑스는 반대였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왕권을 강화시킨 겁니다. 백성들의 내편이 돼서 영주들을 압박한 거죠. 그래서 삼부회가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요때가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시스템, 현대 국가의 시스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스템들의 씨앗들이 요때 다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중세 때는 엄청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면 좀 쉴게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쟁기가 단단해지고 사생활이 또 생기고 자유가 많아지고 길드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지고 사람이 진짜 먹고 살만해진 거죠. 실제로 생명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역동성이 폭발했던 시기고 인구가 폭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50년 이 시간이 어두웠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눈부신 발전들이 시대가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면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중세는 또 신학, 교회 이런 이야기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 시기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의 뿌리가 이제 이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거든요. 1050년부터 1300년 사이에 이제 신학은 또 어떻게 발전해 갔나, 교회는 어떻게 발전해 갔나 이걸 좀 볼게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시대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졌을 거다, 무식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맹목과 미신이 아니라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과 문화 이런 데 대해 굉장히 발전이 많이 했고 최초의 대학이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이때 생겼습니다. 1025년 그때 중세 때 생긴 거죠. 그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시기예요. 그 대학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생각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고 연구를 많이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교회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고딕 양식들이 이때 만들어지죠. 뾰족한 게 고딕이에요. 고딕 양식들 하늘을 향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어둡고 이렇게 침침하다가 이제는 굉장히 화려해지면서 뾰족뾰족한 양식들, 고딕 양식이 생기는 그 이야기들. 그래서 이때 이제 재밌는 이야기, 중세에 전하는 할 때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죠. 이거 아시죠? 카노사의 굴욕 알아요? 카노사의 굴욕 알죠? 시험범이었어. 시험범이. 카노사의 굴욕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정확한 기억, 그냥 이름 이수중학교 다니는 중학생의 이름입니다. 이름 안 해도 교황과 황제로. 교황과 황제가 싸우는 거죠? 네, 다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싸웠죠? 뭘 놓고? 그때 뭐 때문에 싸웠더라? 세계사를 안 배워서 모르겠습니다. 안 배워서 몰라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 그냥 적혀 있어요. 여기 PPT 있네. 서인권 때문에 싸웠어. 서인권이 뭐죠?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 아 맞아요. 그때 그 주교를 누가 임명할 건가? 교황이 해야지. 아니 왕이 해야지. 요게 싸웠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기억났어.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네. 간호사의 고령. 그때가 이제 계속 말해준대. 계속 말할 거예요. 말하세요. 서로 말했어. 그래서 교황은 황제를 파멸시키고
황제는 교황을 뭐 저기 했는데 그때 교황의 권력이 더 세가지고 황제가 그 교황 있는데 가가지고 막 며칠 동안 무릎 꿇고 막 빌었어요. 그죠. 그게 카노사. 거기가 카노사.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알프스, 그 추운 알프스에 이제 살았거든요, 그 왕이. 그래서 왔던 사람은 이제 독일의 황제 하인리 4세죠. 맨발로 실제로 맨발로 4일 동안 사흘이니까 3일이죠. 3일 밤낮을 빌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때 이렇게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잘 봐야 될 게 진짜 승자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 황제가 진짜 그 교황이 진짜 이긴 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하인리 4세가 진짜 머리를 잘 썼어요. 그래서 맞죠, 이제 그 권력 투쟁에서 진 건 맞는데 신발을 벗고 거기서 일부러 3일 동안 굶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압박이 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했는데 교황이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비심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압박이에요. 엄청난 압박. 그래서 사실은 이 하인리 4세는 이 용서를 받음으로 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면 이 황제가 그 교황한테 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봉건제는? 계약, 쌍무적 계약. 근데 나의 주군이 지금 까였어.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된, 출교 나가게 된 상황이니까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내가 쳐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그 봉신들이 다 이제 반발하려고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그 교황의 인정을 받아서 다시 이제 그 계약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익을 얻은 거는 여기 꿇고 있었던 하인리 4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인권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투쟁합니다. 이게 권력이니까 이게 한번 누가 잡냐에 대한 권력이 계속 시작됩니다. 한 50년간 이 뒤로도 계속 이제 여러 나라들을 싸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언제 끝나냐면 보름스 협약이라고 1122년에 끝나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양보합니다. 서로가 양보해가지고 둘 다의 권력을 정해줘요. 그래서 교회는 그 주교를 세울 때 교회는 반지하고 지팡이를 줘요. 반지하 지팡이를 주면서 이제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황제는 뭘 주냐면 홀을 줍니다. 홀은 이제 그 지휘봉 같은 거. 지휘봉을 줘서, 지휘봉을 줬다는 건 뭐냐면 나의 영주처럼 너를 대하겠다는 거죠. 내 영지를 주고 영주에 있는. 그러니까 황제도 권한을 가지고 교황도 권한을 가지는, 서로가 나누게 되는 이런 이제 상태가 돼가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제 권력이 점점 세집니다. 그러나 이제 황제하고도 이제 무릎 꿇릴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강해지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교황 군주 국가가 거의 탄생하고 13세기에 이제 인노켄티우스 3세 가장 권력이 강했던 이제 교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요 3세가 이제 중세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황 중에 한 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에 도 등장하는데 교황은 해, 황제는 달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건 무슨 말이죠? 교황을 통해서 황제의 권한이 빛난다 이거잖아요. 달이니까. 그래서 내가 더 세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용했던 게 이제 금령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황제가 나한테 까불어. 그럼 뭐 하냐면 너 뭐 독일 한 달간 예배 금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종교가 삶이고 모두가 다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에서 쫓겨나면 죽는 시대잖아요. 근데 한 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왕한테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왕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됐다. 그러니까 왕이 되게 위험한, 이걸 엄청난 권한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금령을 갖고 있어가지고 황제들도 이제 섣불리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금지시키면 이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 그거를 이제 했죠. 이때 이제 1215년에 이제 4차 라테란 공의회가 열려요. 이때 이제 세워진 신학이 화채설. 화채설이 뭐죠? 성찬할 때 사제가 축복할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권력이 세지는 겁니까? 사제의 권력이. 그렇죠. 사제가 굉장히 강해져. 사제의 말 잘못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강해지죠. 그리고 이제 뭐가 생기냐면 성체, 고해 성사를 만듭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사제를 만나서 나의 죄를 고해야 되는. 그리고 성체 배령, 이거 뭐냐면 내가 너의 삶에 다 이제 지도할 거야 이겁니다. 함부로 이런 거 먹지 마. 하루에 1시간 걸어. 뭐 이런 거 강력하게. 안 가면 너 벌 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교회법을 완성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은 교회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을 가져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가져갔다는 건 뭐죠? 이혼, 재혼 이거를 교황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될 사람이 누굴까요? 농노나 이런 평민들은 이런 문제 별로 없어요. 어떻게 결혼을 2번 해? 돈도 없는데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결국은 누구죠? 황제들이 이혼하고 욕심 나는 대로 다른 사람하고 또 재혼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잘못하면 파문당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런 상속 문제, 사법권. 그래서 일상을 지배하는 법률은 교회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이제 열받죠. 그리고 이제 뭐가 발달하냐면 교회의 피라미드 시스템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관료제가 굉장히 잘 발달합니다. 이때는 정부보다도 더 많이 관료제가 발달해요. 탁탁탁 이렇게 체계들이 너무 잘 체계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세속 정보가 배워갈 정도. 그래서 효율적인 이제 행정과 재무 시스템, 모든 돈이 이제 빠르게 교황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조가 이때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너무 강해져요. 강해지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싫다, 나가자, 이상한 교회 세우자, 그래서 가난한 교회 세우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탁발 수도회가 생깁니다. 탁발 수도회는 이제 보통 수도회는 산 위에 있고 산을 가지고 그 수도회가 갖고 있는 땅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돈 받아먹고 살고 그렇게 멀어서 살던 게 수도회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 탁발 수도회는 성을 안 가집니다. 도시로 들어와요. 아까 말했죠. 도시가 어땠는지. 빈민들이 많았고 도망쳐온 농노도 있고 굉장히 더럽고 추한 거예요. 탁발이란 건 뭐냐면 구걸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주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딩딩딩딩 스님들이 하면서 주는 거. 그걸로 받아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제의 권한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권한 안 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복음과 가난을 외쳤던 탁발수도회. 이게 교회 내부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강하다. 실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왔던 이제 성인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중세의 가장 대단한 성인이라고 하면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을 쓰는 교황들이 있을 정도잖아요. 프란치스코가 이때 등장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아시시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가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외치면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이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지금도 이제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시설을 보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 많이 붙여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회가 생깁니다. 프란치스코 회는 이제 그런 그룹들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뭐 7, 80년대에 불쌍 가난할 때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던, 지금도 있죠. 그런 회였고. 또 하나 뭐 생기냐면 성인 중에 도미니코라는 성인이 또 나와요. 도미니코는 이제 어떤 쪽으로 가냐면 교회가 너무 권력에만 취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청빈해야 된다. 그리고 더 지식을 갖추자.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더 설교를 잘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하자. 그래서 도미니크 회에서 나왔던 이제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이제 그 스콜라 신학을 거의 집대성하는, 청빈과 지식을 추구하는, 이게 이제 스콜라 신학이 이어져서 이제 대학과도 연결되는. 그래서 교회의 고난에 반하는 사람들이 내부에서도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강했으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논리와 기독교가 충돌하기 시작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 발견해요.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라틴어로 번역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죠. 유럽에도. 그 전까지는 몰랐죠.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의 논리랑. 그러니까 엄청난 이성적인 거니까 논리 있고, 우리 그냥 막 빵이 기도하면 막 살로 바뀌고 이런 시대였는데 이성이 들어오고 논리가 들어오니까 이거 맞나? 이런 질문들이 막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스콜라 신학이 많이 발전합니다. 물론 이제 개혁주의 내에서는 스콜라 신학을 비판하기도 해요. 너무 이성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타락한 존재잖아요. 우리 이성 자체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이성이 모든 걸 다 판단하나 했지만 이 시대의 스콜라는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해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이제 그때 좀 더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중세가 철학이 거의 교회의 권위에 복종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콜라 이 시대에는 이제 진리를 입증하는 최종적인 도구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이해해보자. 내가 믿는 바를 설명해보자.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목적은 기독교의 계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가 인간의 논리적 이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충분히 이성과 이 신앙은 합쳐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인들이 이제 그러면서 똑똑해지죠. 논리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온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 뭐 피에르 아벨라르의 변증법이 여기서 나오죠. 변증법 같은. 그래서 중세 이 시대는 맹목적인 시대가 아니었다. 자연과 이성에 대한 탐구가 많았고, 이제 그걸 존중했던.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까 말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이성과의 신앙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성을 많이 끌어올린, 물론 이제 이성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이 신학 대전이 지금도 이제 뭐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자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근대 과학의 이제 밑거름이 되기도 했고, 피조 세계에 대한 이성적 탐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 건가 이렇게 했던 이제 근대 과학이 또 탐색할 수 있는 철학적인 배경이 되는 게 스콜라 이제 신학이었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그 신학 대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자연적 진리가 있고 또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초자연적 진리가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 요거를 이제 밝혔던 사람입니다. 자, 쭉쭉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안 돼서 또 중세하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이거죠. 교회가 권한이 이제 막 세지다 보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은 말 그대로 이거야. 신앙과 탐욕의 거대한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거대한 욕망이 거대한 힘을 얻고 막 뻗쳐나갔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참 이상한 시대였죠. 이슬람이 이제 워낙 세지면서 이제 우르바누스 2세가 성전을 선포해요. 거룩한 전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열돼 있던 소유럽의 기사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고 세속군주를 위해서 군림하는 이제 그런 교황권의 위상을 이제 과시하는 그 일이 됐고, 또 이게 뭐 어떤 게 딱 맞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요거에 있었고, 이제 순례자들에게는 그 기사들이 참여하는 데에는 기사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잖아요. 영토를 못 받는 기사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냥 죽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영토 준다. 그리고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슬람 땅을.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도 무조건 지원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면벌부를 줬습니다. 면죄부. 여기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가 많고, 그러니까 뭐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들, 음주운전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죄가 씻어지니까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욕망하고 딱 맞아진 겁니다. 돈도 벌 수 있고, 나의 신분도 이제 세탁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고. 그래서 교황은 또 왕권을 또 강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동방의 새로운 영토를 얻으려고 또 가고, 또 이제 장사꾼들은 이게 뭐가 되죠? 무역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길을 통해서 이제 그를 정복하면 거기도 시장을 개척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미 인구가 폭발해 있고 여기는 이제 거의 다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인구들이 빨리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장 팔기 위해서 상인들의 논리, 이 상업의 논리에 진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몇 차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시대가 딱 맞았던 가장 이제 비참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1차는 성공해요. 1099년에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예루살렘 땅을 예루살렘 왕국을 세워요. 그러나 그때에 엄청난 유대인을 학살하고 무슬림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납니다. 엄청나죠. 왕의 신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2차에는 그 뺏겨요. 그래서 또 그래서 2차 가고 3차 가죠. 요 2차 십자군과 3차 십자군 사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특히 가능하면 감독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사가 많이 중간에 빠진 게 있어서 2시간짜리로는 그냥 일반판이고 3시간 정도 될 거예요.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OTT에 없다고. OTT에는 제가 살펴봤는데 OTT에는 일반판밖에 없고 디렉터스 컷을 할 수 있으면 그거 보십시오. 근데 일반판으로 봐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때 살라딘이 나오거든요. 살라딘이 이제 이슬람을 제패해요. 1차 때도 이제 살라딘하고 싸운 거고 2차 때도 살라딘하고 싸운 거. 하여튼 그 사이에 이제 살라딘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서 리들리 스콧 아시죠? 글래디에이터 감독.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재밌어요. 괜찮은 거니까. 근데 보십시오. 3차 십자군 전쟁은 그래서 사자왕 리차드 지금 들어본 적 있죠? 사자왕 리차드 로빈 후드 이야기와도 연결돼 있는 그 리차드가 기사도의 끝판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슬람의 끝판왕 살라딘. 살라딘도 이제 기사도의 끝판왕입니다. 이 이슬람을 통일했던 강력한 군주거든요. 그 킹덤 오브 헤븐에 되게 멋있게 나와요. 살라딘이. 잘 보십시오. 아 그렇다고 저가 뭐 이슬람 편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완벽한 기독교인. 아무튼 그래서 기사도의 하신이란 두 영웅이 이제 붙어요. 그래서 존중을 보이지만 져요. 리차드가 져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휴전 협정을 맺고 이제 끝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4차 십자군 전쟁 이거 되게 재밌어요. 십자군 전쟁이 어디를 치냐면 기독교 왕국을 쳐요. 자라라는 지역을 쳐요. 자라라는 지역. 지금의 자라 브랜드와 상관없어요. 그 자라는 기독교인이 있던 데인데 크로아티아 쪽에 지금의 크로아티아 쪽에 있는 치는데 뭐에 치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배가 필요하잖아요. 배를 주문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1, 3차 동안 해서 이제 그걸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깨를 냅니다. 내가 돈 줄게. 대신 가면서 여기 한 군데만 들으려다. 여기 한 군데 들려서 잠깐 살짝 밟고만 가라. 애들 좀 몇 대 때려주고 가라. 이렇게 그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라를 공격해서 기독교 국가인데 공격해서 그 배값 벌라고 돈 받으려고 이렇게 쳐버리죠. 약탈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도 공격합니다. 여기도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가장 강력했던 교황 인노켄티우스가 이 십자군 4차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파문해버려요. 기독교인 아니라. 엄청난 일이죠, 사실. 왜냐면 기독교를 공격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동방 정교회가 로마 카톨릭하고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간 건너입니다. 완전 동방과 서방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후에 가서 나중에 볼 건데 뭐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오스만에게 망하기도 하고 이제 교황이 둘이 됐다가 세 명이 되기도 합니다. 막 동쪽 교황, 서쪽 교황 서로 막 저주하고 막 이런 일도 나중에 생기기도 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때 보면. 지금 뭐 한국 교회 같기도 하죠. 저 개인의 의견은 아닙니다. 아니 영상 찍어서 영상을 올려야 돼가지고. 다 같이 교육 하시는. 아무튼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니까 시장의 논리에 무역 때문에 이제 뭐 일어났던 이제 결과적으로 장점은 이슬람의 문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봤던 엄청난 발전에 대해서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좀 금융도 발전하게 되고 무역도 발전하게 되는 좀 폭발적인 성장하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산막으로 가면 이제 도시로 내려온 감성적인 신앙과 우리의 기부인이란 우리의 기부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기부인 이걸 프랑스어로 말하면 노트르담. 노트르담이 우리의 기부인이에요. 우리의 기부인이 누굴까? 예? 우리의 기분. 우리의 기부인 노트르담. 우리의 기부인 그게 노트르담이거든요. 노트르담 성당 있잖아요. 말이야. 마리아요. 마리아. 마리아를 위한 이제 성당이죠. 우리의 기부인. 그래서 파리의 그 노트르담이라는 곳은 파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곳에 노트르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드 파리 이렇게 불러야 되죠.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야. 우리의 기부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 이 가장 상징적인 건데 신앙이 굉장히 감성적이 되고 이제 좀 더 인간적인으로 변하는 요 시기가 요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노트르담 성당인 거죠. 죄인을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중재자, 오늘 들었던 중보자를 여기는 가톨릭은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르담이 지역마다 세워지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가톨릭 신자를 볼라나? 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좀 더 넘어가면 아까 지성이 폭발이 그 대학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대학이 생겨요. 이제 길드가 생기니까 기술을 자꾸 이제 쌓아야 되잖아요. 길드에서 우리 길드가 살아남으려면 저 옆에 길드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기술 연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조합에서. 그래서 사실은 길드에서 시작된 게 대학이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볼로나 대학이 있었고 파리 대학이 있었습니다. 볼로나 대학은 뭐냐면 학생 중심의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이 나이가 많고 사회 지위가 좀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수를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은 어떤 게냐면 교수가 늦어요. 너 달라 이거. 교수가 늦으면 혼나 잘려요. 그러니까 학생이 엄청난 고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가르치거나 이러면 바로 잘리는. 엄청 좋죠. 네. 파리 대학은 뭐냐면 교수들이 있습니다. 파리 대학은 또 신학이 중심이었고 교수들이 음집해서 학교 운영과 커리큘럼을 주도해서 만들었지. 그럼 오늘날의 대학은 어느 모델을 따르고 있을까요? 교수들이죠. 파리 대학이죠. 그렇죠. 파리 대학이었는데 억울하면 여러분이 빨리 돈 벌어가지고 볼로나 대학을 만들어서 교수님한테 갑질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대학은 엄청났습니다. 사막, 사과 이렇게 말하는데 사막에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 이걸 배워야 되고 사과,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 수학적 질서의 이해잖아요. 이게 기초 기정이에요. 이걸 다 마치면 법학 갈 수 있고 의학 갈 수 있고 신학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학부로. 그래서 이제 학문의 왕은 이때는 신학이었잖아요. 신학 박사 받는 데는 최소 10년 걸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걸 다 봐야 돼요. 지금도 뭐 그 정도 걸리긴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양식 문화 예술을 좀 보면 이제 그 전까지는 돌로 쓴 로마네스크 두꺼운 벽에 이제 창문은 굉장히 작고 그 내부가 그렇게 창문이 작으니까 안이 어둡겠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을 보면 굉장히 음침합니다. 어둡고 무섭고 막 이런 분위기다가 이제 고딕 시대가 되면 고딕은 아시죠? 창문 팍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 빛 쫙 들어오고 가면 화려하고 화사하고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분위기. 우리나라의 고딕 양식 교회가 있죠.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교회가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고딕 양식은 하늘을 향한 갈망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하늘로 가자 이런 게 있고 이제 빛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생드니 수도원의 쉬제르라는 이제 신부는 빛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빛이 곧 비쳐야 이제 성당이 화려하다. 그래서 이제 그 가득 채워서 이제 천국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 벽도 되게 얇아지고 스테인 글라스가 있고 스테인 글라스는 되게 거대하고 스테인 글라스는 그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 같은 거죠. 이제 공부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걸 봐라. 한글 성경을 갖기도 어렵고 문맹도 많으니까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 보는 거. 그래서 그림만 봐도 저게 창세기구나. 저게 요셉과 이야기가 이렇게구나 알 수 있게 시청각 교육 자료인 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대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치도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돼서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고 더 천장을 높이 만들 수 있는 시대에서 고딕 양식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죠. 그래서 뾰족한 아치, 플라잉 포트레스 보이죠? 벽을 밖에서 이제 지탱해주는 이 구조가 있죠. 이제 그 우리의 BV 노트르담 성당에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성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테인 글라스. 글을 모르는 이제 신자들에게 창문에 새겨진 그림을 통해서 이제 교과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오색 찬란한 빛이 이제 성당 안으로 딱 들어올 때 이제 초자연적인 공간에 와 있구나 이걸 또 느끼는 그런 종교적 감성을 주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서양 문명을 이제 움직인 시학들이 중세 때 다 마련된 겁니다. 현대 사회로 갈 방편들이 중세는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250년 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겼죠. 권력과 우리의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기억나시죠? 교황권의 질서, 십자군 전쟁, 무역 이런 게 있었고 탑발 수도회, 마리아 신앙, 대학과 스콜라 철학, 고대 건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1950년부터 1300년의 중세 전성기는
억압과 무지가 있던 시대가 아니라 빛나는 발전이 있었던, 이성적으로도 발전이 있고 이제 현대 문명의 뼈대가 이때 다 완성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후기도 해야 되는데 중세의 후기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는 피곤하시죠? 50분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